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흑인은 수영을 못한다. 그렇다면 흑인들은 유전적으로 수영에 불리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생리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리학적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흑인과 다른 인종 사이에 평균적인 신체 특성의 차이가 관찰됩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골밀도와 근육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흑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경향성이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흑인은 평균적으로 골밀도가 높고 근육량이 많은 경향을 보입니다. 문제는 뼈와 근육이 지방보다 무겁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률이 낮고 골밀도가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력이 낮아 물에 뜨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흑인 참가자들이 백인 참가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부력이 낮게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덜 뜬다와 수영을 못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영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단순히 부력만이 아닙니다. 기술, 훈련량, 심폐지구력, 근력, 경기 경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실제 경기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통념 자체를 직접 검증한 연구도 진행됐습니다. 영국에서 실시한 연구인데 연구진은 아프리카계, 카리브해계, 아시아계 참가자 96명을 대상으로 DXA 스캔을 활용해 골밀도와 체성분을 측정하고 실제 물속에서의 부력 능력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93%가 적절한 교육과 지시를 받은 후 2분 이상 물에 뜨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골밀도와 부유 능력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흑인은 뼈가 무거워서 수영을 못한다, 근육이 많아서 수영을 못한다 는 주장에 대해 연구진은 과학적 근거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 가장 큰 변수는 골밀도가 아니라 체지방률과 부유 기술이었습니다.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물에 떠 있을 수 있었고, 체지방률이 낮은 사람들은 조금 더 움직임이 필요했지만 적절한 기술만 익히면 충분히 부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 과학이 말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흑인들이 평균적으로 골밀도가 높고 근육량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영 능력을 결정하거나 물에 뜨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영 실력과 생존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체성분의 차이보다 기술, 경험, 훈련, 그리고 교육입니다. 따라서 생리학적 차이가 일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만으로 흑인은 수영을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수영에서는 긴 팔, 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다리, 강한 근력, 큰 폐활량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흑인 선수들이 역사적으로 수영 종목에 많이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 잠재력이 얼마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결국 생리학적 특성만으로 수영 능력을 판단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며 과학이 보여주는 결론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조금 다른 신체적 특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수영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죠. 사실 생리학적 차이보다 훨씬 중요한 원인을 사회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문화를 가진 미국의 역사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0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같은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시행된 인종 분리 정책, 이른바 짐 크로법 아래에서는 공공시설조차 인종별로 분리되어 운영됐습니다. 학교, 식당, 버스뿐 아니라 수영장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흑인은 공공수영장 출입 자체가 금지됐고 백인 전용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는 흑인이 수영장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쫓겨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흑인이 수영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영장 물을 모두 빼버리거나 폐쇄한 사례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흑인 가정은 수영을 배우거나 즐길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 세대는 수영을 배우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에게도 수영 기술을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수영 안전 전문가들은 수영은 자전거 타기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권하고 가르치는 문화적 활동인데 흑인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끊겨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현재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미국 수영재단의 전국 조사에 따르면 흑인 아동의 약 64%가 기본적인 수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백인 아동은 약 40%, 히스패닉 아동은 약 45%
40% 수준이었습니다. 즉 흑인 아동은 다른 인종에 비해 수영을 배우지 못한 비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 차이는 수영장 접근성, 강습 경험, 부모의 수영 경험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익사사고 통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흑인 아동의 익사율은 백인 아동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1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수영장 익사 위험이 백인 아동보다 수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높게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를 유전적 능력 차이가 아니라 수영 교육과 물놀이 경험의 차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수영을 배울 기회가 적을수록 물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농구나 달리기와 달리 수영은 시설 의존도가 매우 높은 스포츠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해야 하고 강습비도 필요하며 이동 비용과 장비 비용도 발생합니다. 반면 농구는 공 하나와 농구대만 있으면 되고 육상은 운동장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도시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 가정은 수영보다 농구나 육상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스포츠를 접하게 되는지는 개인의 재능 이전에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흑인은 수영을 못한다 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 보여집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왜 흑인 공동체는 오랫동안 수영을 배울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는가입니다. 생리학적 차이는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흑인의 수영 능력을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역사와 문화, 교육 기회,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인종의 신체 특성이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회와 환경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교육을 받는다면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기록 경쟁을 위한 스포츠이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생존 기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가 수영을 잘하느냐라는 편견이 아니라 누구나 수영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흑인이 수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을 배울 기회가 충분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